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연준이 발표한 테이퍼링을 주제로 얘기를 풀어가 보겠는데요. 이 분야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쉽게 설명해 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오건영 신한은행 부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드디어 미국 연준이 테이퍼링 이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방식이라든가 뭐 시기 이런 구체적인 내용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시작은 11월부터 시작을 하고요. 이번 달부터 네. 시작을 하고 매월 150억 달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채를 지금 현재 800억 달러씩 사들이고 예. 그다음에 모기지 채권을 400억 달러씩 사들이는데 그러면 총 합쳐서 1200억 달러를 사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매월 150억 달러씩 줄여가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1200억 달러니까요. 150억씩 줄이면 8개월 걸리겠죠. 150 곱하기 8이 1200이니까요. 예. 그러면 이제 8개월 후까지 예. 계속해서 매월 150억 달러씩 줄이면 지금 현재 양적 완화를 1200억 달러씩 매월 하고 있는 게 예. 조금씩 줄어들게 되면서 내년 여름 정도 되면 내년 6월이면은 제로로 떨어지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양적 완화를 끝내주겠다라고 예. 이제 선언을 해준 겁니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제 지난 8월달 잭슨홀 연설 이후에 어느 정도는 그 틀이 좀 나와줬고요. 내년 중반 정도 끝낼 것이다 해서 6, 7월 얘기가 있었는데 6월 말까지 어느 정도 끝날 것 같다. 현재는 틀은 그렇게 얘기가 나온 상태입니다. 예. 그럼 그 중에서 이제 국채 부분은 사람들이 좀 이해를 하는데, 네. 그 모기지 채권을 이제 연준에서 그거를 사서 돈을 뿌려주는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채를 사들이게 됐었을 때는 전반적인 채권 시장에서 그러니까 국채의 그 가격이 올라가면서 국채의 금리가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예. 국채 시장에 사준다는 얘기는 국채 시장에 유동성을 넣어주는 겁니다. 예. 그럼 돈이 풀려 들어오게 되면 돈값인 금리는 내려가겠죠. 예. 그럼 국채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다른 금리들도 같이 영향을 받아서 내려오게 되는데 예. 문제는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장이 모기지 시장이 너무 안 좋아요. 예. 모기지 시장이 너무 안 좋으면 국채 금리를 잡아내려도 예. 이 모기지 시장으로는 감히 돈이 안 가는 경우들도 생겨요. 특히 금융위기 때가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국채 금리가 아무리 낮아져도 모기지 시장으로는 돈이 안 가니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모기지 채권을 직접 사들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그럼 모기지 채권을 사들이면서 모기지 시장에다 돈을 넣어주게 되면 예.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잖아요. 예. 그럼 연준이 가가지고 넣어주는 거죠. 확 넣어주게 되면은 모기지 금리가 내려오게 되겠죠. 예, 예. 그럼 주택 시장의 경기가 이제 뜨거워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양적 완화를 할 때도 그냥 국채만 사는 것들도 효과가 있지만 모기지 채권을 같이 사들였을 때는 주택 시장에 나타날 수 있는 충격들도 완충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1200억 달러 중에 800억 달러는 국채를 사들이고 있고 400억 달러는 모기지 채권을 사들이고 있죠. 예. 근데 이제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온 건 미국의 주택 가격 상승도 지금 심상치 않은데 그러니까요, 예. 이걸 사들이는 게 이제 맞냐. 예. 근데 이제 2년 전으로 돌아가면 코로나 당시 이 양적 완화를 처음 시작할 때의 스탠스를 보면 그때는 이제 주택 시장이고 뭐고 전체적으로 자산 시장이 다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자산 시장 중에서도 가장 가격이 크게 하락했었을 때 여러 가지 금융 시스템의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주택 시장이겠죠. 과거 이제 08년도 금융위기도 있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MBS라고 합니다. 모기지 채권을 같이 이제 끼워준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연준이 이번에 발표 내용을 보니까 11월, 12월은 매입하겠다고 밝혔는데 뭐 그 이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고요. 또 보면은 뭐 경제 전망의 계획의 변화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뭐 매입 속도를 조절하겠다 뭐 이런 멘트도 있던데 이건 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 테이퍼링이라는 걸 보시면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를 짚어주신 거예요. 매달 지금 150억 달러씩 줄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시장의 참여자들은 딱 기대감이 생겨요. 아, 그러면 내년 6월까지 줄어들겠네? 이 생각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그 테이퍼링이라는 거 뒤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제로까지 내린 다음에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아요. 코로나 사태의 그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양적 완화를 하면서 장기 국채를 사면서 돈을 따로 넣어준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걸 되돌릴 때는 이 역순으로 돌려야 돼요. 그럼 뭐냐면 금리 인상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예. 금리는 묶어둔 상태에서 일단 양적 완화 먼저 되돌려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양적 완화를 제로로 맞추는 이걸 끝내는 작업을 먼저 해야 돼요. 예. 그 작업을 아까 말씀드렸던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테이퍼링이 끝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자연스럽게 금리 인상의 준비가 됐어요 라는 메시지를 던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150억 달러씩 주면 내년 6월까지 테이퍼링이다. 그럼 내년 6월이 지나야 금리 인상을 하겠네. 이런 기대감이 딱 생겨나게 되겠죠. 그렇죠. 예, 예. 일단 시장 참여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물가가 뛰어 올라갑니다. 중간에 물가가 막 뛰어 올라가게 되면 금리 인상을 서둘러야 될 수도 있죠. 그렇죠. 너무 빠르게 물가가 뛰면, 이게 물론 그러진 않겠지만, 예. 만약에 물가가 세게 뛰면, 예. 금리 인상을 서둘러야 될 때가 있죠. 예. 근데 양적 완화를 150억 달러로 가는 걸로 이미 픽스를 해버렸으면, 되돌릴 수가 없겠죠. 그러면 다들 그렇죠. 물가가 뛰어 올라가는데 일단 6월까지는 기다려야 돼.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중간에 긴급회의 열어서 이걸 뒤집어 엎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을 하는 것보다는 시장에도 이런 케이스는 있다라는 리스크는 알려주는 게 미리 낫겠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속도가 150억 달러라고 하는데 이거 오토가 아니에요. 이 얘기하는 거죠. 예.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이렇게 150억 달러씩 줄어들지만 예. 중간에 시장 상황에 맞춰가지고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실제로 보시면 최근에 이제 비슷한 케이스가 두 개 있었어요. 첫 번째는 캐나다 중앙은행입니다. 예. 캐나다 중앙은행은 이제 20억 달러 정도 양적 완화를 하고 있었는데 매월 그거를 이제 10억 달러로 줄일 거예요라고 생각했는데 0으로 줄여버렸어요. 바로요? 지난달에. 예. 그래서 0으로 줄여가지고 테이퍼링을 끝내버렸습니다. 오. 양적 완화 이제 안 해요. 예. 그런 다음에 얘기하는 거죠. 내년 중반엔 금리 인상도 가능해요. 이렇게 메시지를 던졌어요. 예. 그리고 이제 캐나다 중앙은행은 그러면 양적 완화를 좀 빠르게 땡긴 케이스. 어제였죠. 어제 이제 영국 중앙은행이 있었는데 예. 영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할 거다. 그래서 금리 인상의 전초전으로 이번에 양적 완화 테이퍼링을 거의 양적 완화를 멈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그것도 어제 영국 중앙은행이 그걸 안 했어요. 테이퍼링조차도. 제대로 끝내질 않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깜짝 놀랐죠. 그럼 금리 인상도 늦어지나? 그러니까 이거는 케이스에 따라 가지고 이번에는 영국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테이퍼링의 속도를 천천히 가는 거죠. 시장의 예상보다. 예. 그래서 시장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150억 달러가 베이스 시나리오인데 예. 중간에 얼마든 바뀔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럼 연준이 이 얘기를 하는 의도는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겠지만 예. 그럼 웨이트가 어디에 더 가느냐. 예. 그럼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예전보다 크게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혹시라도 모르는 물가의 상승세가 나타났을 때는 그때는 이제 금리 인상의 속도를 높여야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6월까지 일단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면 그 뒤에나 생각할 수 있다고 하면 사실 앞뒤가 안 맞을 수 있으니까 물가 상승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더 좀 무게를 두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과거 상황을 보면은 그때 2013년도에 테이퍼링 막 발표했을 때 전 세계 경제가 막 출렁거렸잖아요. 네네. 이번에는 어땠습니까? 네,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13년도에 테이퍼링을 갖다가 발표를 할 때는 테이퍼링의 시작을 얘기하기 전에 시작이 14년도 1월에 시작이 됐어요. 그럼 14년도 1월에 시작하기 전에 13년도 5월 달부터 예고를 해줬었거든요. 테이퍼링에 대한 예고를 했었고 원래는 13년도 9월쯤 시작할 거라고 했는데 한 차례 늦춰졌습니다. 예. 9월 달에 늦춰준 이유는 9월 달에 금융시장이 되게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예. 한 차례 늦춰줬었던 거죠. 그러면서 시장이 이 테이퍼링을 갖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어줬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테이퍼링이 들어간 게 14년도 1월 달이었습니다. 예. 실제 14년도 1월 달에 테이퍼링에 들어갔을 때는 잠깐 이제 특히 신흥국들 중심으로 잠깐 흔들리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크게 흔들리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전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했으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조금 더 다른 이제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건 시장이 이제 언제부터 반응을 하기 시작하냐면 14년도 8월 달, 9월 달이 넘어오면서 시장이 조금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해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테이퍼링이 끝났던 게 예. 14년도 10월 말을 끝으로 해서 끝을 냅니다. 예. 그래서 14년도 11월 초에 우리 테이퍼링 끝냈어요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14년도 11월에 끝난다라고 하면 예. 끝난 다음이 아니라 이미 끝나기 직전에 한 8, 9월 정도부터 이제 테이퍼링 끝나네? 이 얘기 나왔겠죠. 예, 그렇죠. 언제 끝나겠는데 조만간? 그럼 조만간 끝나게 되면 그때부터 무슨 문제 제기를 하게 되냐면 의구심을 갖는 건 그럼 금리 인상이다. 이 생각을 하게 되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올해 말이나 14년 말이나 늦어도 15년 초에는 금리 인상에 들어가겠네? 라고 해서 예. 사실 14년도 하반기부터 미국 금리 인상이라는 얘기가 엄청나게 나왔어요. 진짜 오랫동안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면서 금리 인상이 계속 늦춰지다가 15년 12월에 15년도 말에야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 금리 인상 얘기가 14년도 여름부터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럼 14년도 여름부터 나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 8, 9월부터 달러화가 강세로 전환이 됩니다. 달러가 어마어마하게 강해졌어요. 그때 기억나는 게 원달러 환율이 1,000원 정도 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쭉 올라가가지고 15년도 말에는
1,200원 가까이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많이 올라갔네.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 게 예.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이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환율이 얼마냐면 1,180원이에요. 그렇죠. 예. 엄청 이제 그때는 원화가 엄청 강세였던 거죠. 예, 예. 1달러에 1,000원이나? 예. 사실 2007년 이후에 환율이 가장 낮았을 때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2013년 말에 네. 테이퍼링 선언하기 직전에 테이퍼링을 시작하기 직전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120원, 30원 정도 했었어요. 제 기억에는. 예. 그러면 12월 달에 13년도 말 14년도 1월에 1,120원 정도 했으면 1120. 사람들은 그 기대를 했을 겁니다. 예. 이제 그럼 테이퍼링이 시작하면 달러의 공급이 줄어들 테니까 달러가 더 강세로 갈 테니까 1,200원 가겠네? 그렇죠. 예. 이런 생각을 그렇게 당연히 하겠죠. 했겠죠. 예. 개봉 박두하니까 1,000원을 간 거죠. 이게 굉장히 깜짝 놀랄 일이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예.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릴 때 그럼 그때 당시에는 왜 테이퍼링에도 불구하고 예.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을 갔을까? 첫 번째는요. 테이퍼링에 대한 준비 기간을 상당히 오랫동안 줬다는 얘기죠.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예방주사를 굉장히 오랫동안 맞은 거고요. 예. 예방주사를 맞는 동안 그 리스크를 어느 정도는 선반영을 하겠죠. 그러니까 한 방에 반영하는 게 아니라 8개월에 걸쳐가지고 13년도 5월부터 선언을 했었으니까 그렇죠.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나눠서 받도록 해준 거죠. 예. 그래서 사실 테이퍼링 얘기도 예.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한 3, 4월부터 나왔죠. 그러니까요. 예. 요즘 이제 손님들도 말씀 나눌 때 보면 테이퍼링 얘기하면 진짜 지겹다는 얘기 많이 하세요. 맞아요. 언제적부터 한 얘기냐고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도 공감합니다. 예. 저도 이제 나와서 이제 하면은 좀 솔직히 힘 빠져요.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아니 농담입니다. 테이퍼링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전 국민의 저기 이제 유행어는 아니고 뭐죠? 이제 되게 상식처럼 돼버렸으니까요. 예, 맞아요. 이제 제가 잠깐 또 얘기가 잠깐 세긴 했는데,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첫 번째는 선반영했다라는 이슈가 있는 거고요. 예. 두 번째 이슈를 말씀을 드리면 잠깐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결국에는 환율을 볼 때는 두 가지를 봅니다. 성장하고 금리 두 가지를 봐요. 네. 그래서 어떤 국가의 성장이 세게 나오면 그 나라로 돈이 쏠려갑니다. 그 나라 예. 돈을 사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 그 나라의 금리가 오르면 예. 그 나라 돈의 매력이 높아지니까 그 나라 돈이 강세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성장과 금리 이 두 가지를 같이 균형을 잡아놓고 보는 경향이 되게 높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말씀드린 건 테이퍼링이라는 건 미국의 달러 공급을 줄이는 요인이니까 미국에서는 금리의 상승 요인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달러가 강세여야 되는데 성장 요인을 한번 봐야 되는 거죠. 그때 당시 14년도 초에는요. 중국이 13년도에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내수 쪽으로 성장의 축을 바꿔가겠다라고 선언을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위안화 강세가 나오고 막 그때 중국의 성장이 이제 좀 강하게 나오지 않겠냐. 예.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 기대감이 커지지 않겠냐.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을 때예요. 그럼 중국 쪽의 성장이 세진다라는 생각이 14년도 초에 한 번 있었고 예. 이런 것들이 위안화 강세를 만들었었어요. 그러면서 14년도 상반기에 오히려 원화가 조금씩 강세로 갔었죠. 예. 또 하나는 유로존이 11년도, 12년도에 되게 어렵다가 예. 13, 14년도를 거치면서 조금 유로존 좀 나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들게 만들었었죠. 예. 그래서 유로존의 성장이 나온다고 하니까 유로화도 강세로 가면서 예. 전체적으로 달러를 위안화하고 유로화에 눌려서 달러가 조금 이제 오히려 약세가 되는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됐고요. 그 분위기에 맞춰서 원화도 강세로 갔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4년도 7월, 8월 넘어오면서 14년도 7월 달부터 포르투갈의 은행들이 또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예. 그리고 중국도 그렇게 강력한 위안화의 절상에서는 살짝 발을 떼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미국 금리 인상 얘기가 딱 나오니까 다른 쪽 미국 이외 지역의 성장이 세게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조금 약해지고 미국 쪽의 금리가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달러가 강세로 전환이 되죠. 예. 그래서 14년도 7월달, 8월달 보시면요. 예. 달러가 바닥에서부터 끌어올리는데 와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요. 나중에 이제 차트를 보여드리면 좋은데 일단은 말씀으로만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쭉 올라가는 느낌이 좀 나시죠. 네. 그래서 달러 강세로 전환이 됐었던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경험 때문에 지금 다른 세계 다른 나라들이 지금 뭐 이렇게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그럴까 이런 거를 좀 했나요? 뭐 네. 금리를 올린다거나 아니면 뭐 저 테이퍼링을 갖다 미리 한다거나. 네, 일단은 국가들 중에서는요 이런 이슈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브라질 같은 경우는 지지난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저도 날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지난주였는지 지난주였네요. 브라질은 기준금리를 1.5%를 인상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가장 큰 맥락은 뭐냐면 물가 상승세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물가가 올라간 가장 큰 이유는 브라질 헤아라가 약세를 보이기 때문이에요. 헤아라가 왜 약세를 보였을까? 자본의 유출 우려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유출된다는 건 미국 쪽은 금리가 올라갈 것 같은데 브라질 쪽은 성장이 흔들려요. 예. 그러면 떠나려는 자본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가지 못하도록 뭔가 더 많은 걸 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세게 올려주죠. 그런데도 아직 헤어라가 가치가 잡히질 않고 있어요. 헤아라가 무너지는 속도가 지금 여전히 헤아라가 되게 약세거든요. 예. 이게 아직까지는 잡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터키라든지 브라질처럼 자본의 유출이 좀 굉장히 우려스러운 국가들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를 좀 빠르게 인상하면서 대응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고요. 러시아는 약간 다르긴 한데 러시아 같은 경우도 물가 상승세가 최근에 조금 심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도 한 0.75% 정도 기준금리를 한 방에 올렸었던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한 3주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대응한 면들도 좀 있고요. 사실 이제 아직 미국의 금리 인상이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있고 그렇죠. 아직까지 거기에 바로 대응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인식이 아니니까 우리나라가 기준금리 인상을 하는 건 미국이 올려서 이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자체에 있는 부동산이라든지 가계부채 이슈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유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 유가가 오른 데다가 환율이 뛰니까 올해 초인가 작년 말인가에 아마 원달러 환율이 1,080원이었을 거예요. 맞아요. 오늘 1,180원이면 100원이 뛴 거죠. 그럼 환율로 10%가 뛴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수입 물가가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뭐냐면 원유는 달러로밖에 결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달러를 더 비싸게 사서 비싸진 원유를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도 비싸졌지만 원유도 비싸졌으면 에너지 사이드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굉장히 높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네요. 실제로 이번 달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걸 보시면 많이 에너지 사이드에서의 기여도가 되게 높다고 하는 이유가 환율하고 유가 요인이 큰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물가 상승 요인이 커서 자체적으로 부채 부담이 커져서 긴축을 좀 하려고 하는 나라들도 있고요. 한국이라든지 이제 이런 나라들이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고, 이제 금리 인상까지는 아직 시간은 있지만 양적 완화를 하고 있었던 나라들 있죠. 그런 국가들은 다 양적 완화를 지금 회수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죠. 연준은 테이퍼링에 들어갔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캐나다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양적 완화를 이제 이미 끝내버린 케이스고요.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도 양적 완화를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내년 3월 정도에는 긴급히 해주는 큰 폭의 양적 완화 별도가 있었거든요. 별도 유동성 공급. 그걸 내년 3월 정도에는 끝내야 되지 않아?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스탠스를 맞춰서 함께 긴축이 트렌드로 좀 바뀌어가는 그런 스탠스로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연준도 상당히 정교하게 컨트롤해가는 것 같고 그에 맞춰서 다른 나라들도 보면은 합리적으로 굉장히 대비를 하면서 조절을 한다? 뭐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들은 긴축을 하는데 우리나라만 한국이라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냥 A라는 국가만 긴축을 안 하고 돈을 풀어요. 그럼 그 국가는 되게 뜨거워질 수 있겠죠. 그럼 전 세계 자본이 몰려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뭘 만들어내냐면은 자산시장의 버블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자산시장의 버블이라는 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정 국가만 성장을 세게 해버리잖아요.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그러면 그 나라의 통화를 사서 들어오게 되죠. 그럼 그 해당 국가의 통화는 강세를 보이게 됩니다. 그럼 돈은 넘치는데 통화가 강세예요. 그럼 수입 물가가 낮아지겠죠. 돈은 넘치는데 통화가 강세라서 물가가 안정이 됩니다. 그러면 금리가 낮잖아요. 물가가 안정되면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통화가 강세라서 구매력도 올라갔는데 금리도 낮으면 대출받아서 무언가를 사면 되게 좋죠.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그 나라에서는 내수버블까지도 터질 수가 있겠죠. 참고로 이제 뭐 오래된 얘기지만 80년대 후반에 일본 같은 케이스도 보시면은 그런 케이스에 해당을 했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자산시장의 과열이라든지 아니면은 물가의 상승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을 때는 어느 정도 좀 보조를 맞추면서 그렇게 트렌드를 가져가는 것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을 따라가는 면들도 있겠지. 미국 때문에 자본이 빠져나갈 게 두려워서 움직이는 것들도 있겠지만 자체적인 국가 자체에서의 물가 상승에 초점을 맞추거나 부채의 확장을 제어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내부의 이슈를 갖다 정리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면도 강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테이퍼링이 끝난 다음에 한 1년 있다가 기준금리를 올렸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테이퍼링 끝나자마자 기준금리를 바로 올릴 수 있다 이런 또 분석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라는 거는 특별하게 뭐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과거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준을 분석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연준조차도 이 전망이 계속 틀려나가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올해 초만 해도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언제 처음 있을까라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힘을 얻었던 게 2023년 말이나 2024년 초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올해 중반쯤 되니까
23년 이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래도 아직도 이제 24년도 이런 얘기들이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런데 지난 8월 7, 8월 달이 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예.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물가 때문인데 그 얘기는 뒤에 잠깐 해드리고요. 예. 지난 8월 달 정도 되면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2023년이 대세가 됩니다. 그러면서 2022년 말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예. 그리고 10월 달, 지난달 넘어오면서 2022년 말이 아니라 2022년 9월 이 얘기도 나오고 최근의 분위기는 어느 정도냐면 내년에 2번 인상, 6월 시작.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끝나자마자 금리 인상을 시작할 수도 있던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조차도 그 전망 자체가 연준의 전망도 바뀌고 있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건 시장의 컨센서스거든요. 예. 그 전망도 바뀌고 있어요. 연준의 도플럿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첫 금리 인상이 언제쯤 시작될까 이제 이런 것들을 찍어주는 건데 예. 최근에 이제 9월 달에 했었던 도플럿에서는 예, 점도표 말씀하시는 예, 그렇습니다. 거죠? 점도표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게 그때 당시 2022년도에 이제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난번 회의 때는 7명, 6명 정도 됐는데 예. 이번에는 9명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연준이나 아니면 시장이나 전망이 조금씩 바뀌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전망이 어떠냐보다도 왜 그런 변화가 나타났느냐를 볼 필요가 있고 그 이후의 기저에는 물가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14년에는 시장 자체가 이제 테이퍼링을 한다,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때 당시 물가 레벨이 2%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연 2%. 그러니까 목표치 물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5%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이제 개인 소비 지출 지수라는 걸 봐요. PCE라는 걸. 예.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건 어느 정도 되냐면 3.5%를 기록한 다음에 실제로는 3.6이지만 이제 3.5를 기록한 다음에 이게 4개월 연속 고온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러면 2% 목표치인데 3.5면 엄청 오버가 돼 있는 그렇죠. 거죠. 예.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연준에서 올해 초에 저도 여기 방송에서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연준에서 그렇게 바라보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물가 상승세는 일시적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맞아요. 잠깐 봅니다. 연준이 바라보는 건 완전 고용도 중요하지만 물가 안정도 되게 중요해요. 보통 성장하고 물가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예. 성장이 세게 나오면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니까 수요가 늘어나고 예. 수요가 늘어나면 물가가 오르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성장이 좋아지면 물가가 오릅니다. 예. 근데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 예.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서 성장이 위축이 되죠. 그러면 소득이 줄잖아요. 예. 그러면서 수요가 줄면서 예. 물가가 내려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경기가 안 좋으면 물가가 안 좋아요. 예. 그래서 다시 성장이 좋으면 물가도 세고 예. 성장이 안 좋으면 물가도 안 좋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연준이 정책을 쓸 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성장이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낮춰서 경기 부양을 해야 돼요. 금리를 낮춰서 돈의 공급을 늘리면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물가가 폭등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물가가 안정이 돼 있잖아요. 예. 물가가 저물가니까. 그러면은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럼 돈을 마음대로 뿌립니다. 예. 근데 이제 좀 이상해진 거죠. 성장은 고점을 찍고 조금 둔화되는 것 같은데 델타 변이 때문에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거죠. 더 높아질 것 같은 거죠. 예. 이 두 가지가 겹치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겁니다. 예. 성장을 바라보면 금리를 내려야 되고 예. 물가를 바라보면 금리를 올려야 돼요. 예. 그럼 양전선에서 서로 다른 적이 오는 거잖아요. 성격이 전혀 다른 적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이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금리를 올리면서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바보 같은 행동이니까. 예.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한쪽을 무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한쪽을 무시한다는 건 뭐냐면 물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일시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저희 둘이 이제 저희 기자님하고 저하고 회사를 차렸는데 저기 사람 한 명 채용했습니다. 제가 추천을 해서 예. 이 친구는 너무 성실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 근데 첫날 지각한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예. 저 친구가 새로 와가지고 일시적으로 잠깐 그런 거예요. 그렇게 그게 할 수 뭐냐면 있죠. 이런 애 아니란 얘기죠. 그죠. 그죠? 예. 일시적이잖아요. 예, 예. 그게 뭐냐면 이거는 그냥 묻어두자. 예. 신경 쓰지 말자. 무시합시다. 근데 계속 그럼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죠. 계속 지각하면. 예,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이런 겁니다. 예. 지금의 물가 상승은 일시적입니다. 예. 대응하지 맙시다. 이 예. 얘기예요. 대응할 필요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페이크입니다. 이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예. 그러면 물가는 가로쳐 놓는 거죠. 예. 물가를 바라보면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데 물가를 가로쳐 놓으면 그러면은 여기
성장 같은 성장만. 경우는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면 되니까 네. 테이퍼링을 천천히 한다든지 금리 인상 천천히 간다든지 그 얘기가 다 합리적으로 와닿는 겁니다. 그렇죠. 예. 물가는요 일시적이라니까요. 예.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죠. 근데 올해 8월부터 분위기가 좀 바뀝니다. 예. 파월 의장이 나와서 고물가 기조가 3.5%로 계속 이어지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일시적인 건 맞는데 예. 내년까지 이어질 것 같아요. 예. 라고 하는 거죠. 시장이 깜짝 놀랍니다. 이미 올해 2, 3월부터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1년째잖아요. 1년이 지났는데 1년 더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2년짜리 일시적이라는 말이 안 먹히죠. 사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좀 뭐랄까 제너럴리하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이런 느낌은 아닌 거죠. 굉장히 좀 일단 믿음의 상실 그러면서도 제가 우길 수는 있죠. 2년도 일시적인 거라니까요. 이렇게 막 우기면 그럼 그때부터 이제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속으로 너를 믿을 수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죠. 참고로 이틀 전에 있었던 FOMC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시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줬어요. 일시적이라는 얘기는 장기적이라는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또 한 발 물러섰네요. 네, 그런데 또. 이제 그렇게 물러서긴 했는데 약간 뭐랄까요. 당황스럽죠. 야, 이건 좀 너무한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잠깐 빌릴게요라는 얘기는 5년간 빌리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얘기로 말을 한 거니까 길게 빌리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맞아요. 말을 바꿔버리니까 이제 조금 이런 것들은 연준하고의 이제 소통에 조금씩 좀 이슈가 생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럼 이제 좀 약간 얘기가 돌아왔는데 물가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게 되면 물가 상승세가 오랫동안 이어질 수가 있잖아요. 물가 상승세가 오랫동안 이어졌을 때 제일 무서운 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럼 연준이 그러면은 이제 물가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은 기준금리를 과거와 다르게 굉장히 빨리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바라보고 있냐면 시장에서는 지금 이게 항상 시장에서 바라보는 확률은 항상 틀립니다. 항상 바뀌어요. 지금 현재는 6월 달에 이제 내년 6월에 금리 인상할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한 60% 정도 되고요. 내년도 12월을 봤을 때 두 차례 인상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확률이 한 70%, 6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 인상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현재 그 정도까지 이제 바뀌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테이퍼링부터 기준금리 인상까지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이번 그 11월 FOMC에서 그 부부장님이 특별하게 뭐 이렇게 주목하는 뭐 포인트라든가 아니면 이거는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간과했는데 이렇게 이거 좀 중요합니다 하시는 그런 게 좀 있습니까? 네. 저기 이제 저는 일단 거의 앞에서 좀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요. 첫 번째 봤던 거는 테이퍼링에 대해서 이분들이 이제 과연 여지를 열어둘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자동으로 150억 달러씩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속도가 중간에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 줄 것이냐. 명시를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중간에 이 얘기 말 바꿀 수 있어. 왜냐하면 너무 혼났잖아요. 올해 계속 예측했던 게 틀려나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룸을 갖다 열어두려고 하는 면이 좀 강하게 나타났다. 이 얘기는 만약에 내년에 물가 상승세가 잘 잡히지 않게 되면은 테이퍼링의 속도를 빠르게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 건 뭐냐면 일시적인 물가 상승에 대해서 이제 일시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년까지도라는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때부터 시장이 연준이 하는 말을 참 귀담아 듣지 않게 되는 거죠. 믿을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 연준이 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번에 부연 설명을 해드렸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이라는 건 장기적인 물가 상승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속 가능한 영구적인 물가 상승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반어법이 아니죠. 부정을 하는 걸로 이제 네거티브로서 빠져나가려고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고민적이 많이 느껴지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실 이제 요거는 하나 더 좀 부연을 해서 말씀드리면 그 지금 중앙은행들이 신뢰의 이슈하고 좀 많이 만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뢰라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이 하는 말을 이번에 일시적이라는 얘기 한번 딱 터진 다음부터 채권 시장도 흔들리고 연준이 하는 말에 대해서 쟤들도 잘 틀리네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신뢰라는 게 이제 약해질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도 기자회견 때 파월 의장한테 그 질문을 던져요. 뭐라고 던지냐면 아니 연준에서 바라보는 것보다 시장에서는 지금 내년에 2번도 인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오버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을 직접적으로 던져요.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날카로운 질문이죠. 그랬더니 이제 파월 의장이 했던 얘기는 그거죠. 그냥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테이퍼링하고 기준금리 인상은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죠. 테이퍼링은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지만
기준금리 인상을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채택을 해서 그 기준을 충족해야 기준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 엄격한 기준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물가 목표를 달성해줘야 되고요. 예. 두 번째는 완전 고용 성장까지 만들어줘야 예.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갖다 다 충족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는 이제 시장이 조금 앞서가고 있는 것 같다. 시장하고 우리 연준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이제 두렁실하게 넘어가려는 모습을 보이니까 예. 기자가 이번에는 이 사람이 어차피 클리어하게 얘기 안 해줄 것 같으니까 이제 우회적으로 이렇게 치더라고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러면 내년 하반기 정도면 완전 고용 달성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절묘한 게 물가는 거의 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고용이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고용 때문에 이제 확언을 해주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건 내년에 하반기면 된다라는 생각들도 있는데 동의하냐고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파월 의장이 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 우회적으로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예. 우회적으로 내년도 하반기에도 기준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살짝은 열어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외신 타이틀 중에는 예. 이제 파월 의장이 우회적으로 암시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외신들도 있어요. 그 부분에 포인트를 맞춘 겁니다. 그러네요. 질문도 예. 잘했고 답변도 참 잘했네. 네, 그렇습니다.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면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포인트가 저성장, 뭐 고물가 시대로 약간 좀 옮겨가는 이런 분위기를 좀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그런 상황이 있을까요? 저는 물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 저는 워낙에 낙관론자라서 저성장 저물가에서 길게 봐서는 고성장